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을 거치면서 4,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가 중대한 고비라고 강조를 하면서 환자 분류 방식과 치료 체계도 개편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000명도 훌쩍 넘긴 상황인데 증가세가 조금 꺾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은 네. 뭐냐면 얼마가 늘어났으니까 놀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즉 네. 2월 중순에 특정한 종교 행사와 특정한 지역에서 접촉자가 많았고 그것이 이미 노출돼서 감염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감염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염계수가 재생산수가 4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4분한테 옮깁니다. 예. 그 한 분이 또 4명한테 옮기고 4명, 16명, 64명, 네. 256명이 되는데 그 256명 우리가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한 명이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지금 천안 아산 지역처럼 또 다른 시작이 되거든요. 따라서 4,000명, 5,000명이 넘었다는 거에 너무 놀래거나 그러신 게 네. 아니라 네. 이런 숫자가 증가세가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고 이미 지역적으로 노출이 됐고 감염자가 있으니 앞으로 빨리 우리가 진단을 해서 선별해서 중증 환자들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산세 그 추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점점 더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해 나가고 우리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감염의 방역은 여러 가지 단계가 네.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을 통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관리해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방역이라고 하면 아주 좋죠. 좋은 사례가 2018년 메르스가 한국에서 네. 발생을 했었습니다. 딱 한 분이 계셨었죠. 2018년에 그분은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병원에 가서 하고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방역이 잘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2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1년 전인데 그때 누가 어떻게 감기 걸렸는지 누구한테 얼마인지 알 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디서 했다는 것은 물론 지금 특정 지역과 특정 조교 같은 경우는 끝까지 확인해서 최선의 방역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만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돼서 한 경우에는 막연한 공포를 일으키는 특정 지역 장소를 계속 추적하기보다는 예. 네. 거리두기와 확산세를 늦추고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사망자 수가 계속 자꾸 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이게 좀 사망자가 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근데 우리가 정신건강의학 관련 요양병원 또는 집단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고령인데다가 만성질환도 많고 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취약군입니다. 그 취약군에 집단 발병을 했고 그 집단 발병하셨던 분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냥 길에서 걸려서 쓰러졌다든지 이런 중국발 가짜뉴스랑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계절성 독감인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치사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특정 병원에서만 일부 높게 나타나는 거니 그 통계적 수치의 오류에 대해서 네. 착시 현상은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네. 수치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자의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하면 0.5% 정도 되고요. 예, 그 외로 보면은 3.7%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딱 숫자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서 경계심만 들고 네. 네. 불필요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H1N1 신종 플루 때도 사망률 몇 프로인지 기억하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종료 시점도 전문가의 주관적 기준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사망률이라든지 그런 숫자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 그 자체만을 갖고도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다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고요. 뭐 천주교, 불교 이런 쪽도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또 지난 주말 예배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네. 주말에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찾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저는 지지하고요. 다만 이 특정 지역에서 예배와 관련된 환자 부분은 시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검사를 전날 받았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확진인 걸 알고 종교 활동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면 본인들께서 이런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자발적 격리 또는 격리에 대한 권고문을 관할 보건소나 검사했던 병원에서 우리가 받아서 아마 종교 활동을 피하셨던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중이동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교회, 학교 또 여러 명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교 활동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본인들이 오시는 신도분들이나 국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네. 다중이용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내는 것도 폐쇄를 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종교 활동도 여러 가지 큰 폭에서 구원과 그다음에 마음의 치료를 한다면 네.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 네. 이제 들어온 이제 새로운 소식 가운데 하나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또 2주 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23일 개학으로 이제 다시 방침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뭐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바로 들어오기 전에 예. 장관님 발표를 보고 마음속으로 환영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가정을 하면 학교가 아무리 이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처지만 중등고등학교는 멀린 곳에서 오죠. 이렇게 모여져서 들어왔다가 합쳐졌다가 갑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코를 만지기 위해서 만졌다가 비벼지고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이동시설을 통한 우리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네. 학교의 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린이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감염이 확인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라서 네. 이 소아 청소년과와 또 신생아 관련 학회 발표를 기다리고 또 나오는 내용을 습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린이들에서 이 코로나19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현재까지 나온 바로 인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면역 형성이 되면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한테 면역 체계 충돌을 일으켜서 발열이 나오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직 면역체가 확실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면역 회피라고 해서 침몸에 뜬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지나가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즉 네.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즉 네. 노출돼서 감염은 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일단은 발병이라든지 또는 감염이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가 필요합니다. 예. 아이들은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특히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폐에서 갑자기 가래가 차거나 네. 산소 포화도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격리시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산소 포화도나 호흡수, 맥박수, 혈압, 체온 등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같이 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산소 포화가 떨어지고 네. 마치 우리가 80대, 90대 어르신처럼 급격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네.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5, 6세 이상 본인의 의사를 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동기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 전문가분들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해서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서의 격리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어제부터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이제 좀 구분해서 대응을 하자. 이 얘기가 어제부터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그 중증도에 따라 구분하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 네.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실에 두 분의 환자가 왔습니다. 한 분이 30분 전에 팔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간에 나이가 젊으신데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분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 30분 늦게.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음. 이런 기준을 누구나 다 네. 이해하고 이것을 환자분 스스로 또 의료진들도 양심이 아니라 어떤 체계에 따라서 네. 저는 우리나라에 응급의료 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리고 의료 구조사 및 그 체계를 만드신 분을 제가 존경하는 게 케이타스라고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시에 가장 응급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제도 우리 발표가 났었고요. 네. 우리가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인지 상태,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병상이 확보된 데에 네. 입원하실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지속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더 수정되고 환자분 편의 위주로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바뀐 체계가 병상 부족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확진되지 않을 때 제가 대부분의 경증 환자분들 80%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전문가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문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관찰 상태다. 즉 식사를 세 끼를 제공받고 음악 병상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도 스스로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나와야 됩니다 할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미 계신 분들 갖다가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절단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새로운 그 가이드라인, 지침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경증으로 병상에 네. 계셨던 분들이 네.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기면서 네. 조금 더 효율적인 치료로 진행될 수 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제가 이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 동료 교수님이 네. 어제 지침을 주셔서 같이 얘기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현재 여행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리조트 등을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주치의들을 배치하고 그 배치 이후에 거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관찰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시 책임을 지고 어떤 생활치료센터에 그곳에 의사를 파견 예. 또는 그쪽에 의사를 받아서 모니터링, 즉 관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80세의 어르신이고 가벼운 기침만 하는데 당뇨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봐주세요라고 해서 경증으로 분류가 됐던 80세의 당뇨 어르신이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고 호흡곤란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연락해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던 동네 주치의분들이 거기서 예전 레지던트 전공의 시절처럼 당직을 쓰면서 네. 관찰을 해서 마치 병원과 동네 병원과 집의 중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의료진, 물론 종합병원에 있는 교수진이나 전문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건강을 늘 지켜오던 동네 주치의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분들을 바로 발견해서 의료진이 의료진과의 그런 일반인이 아닌 그 소통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병상을 옮기게 된다면 효율적인 치료가 될 거라 생각돼서 저는 어제 이 생활치료센터 네. 발표에 아주 동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 경증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좀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타스라고 하는 한국형 응급환자 센터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응급실에서 큰 소리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네. 왜 저 사람을 보냐. 사실 정말 중증 환자분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아하, 네. 뇌치료를 들어오신 분들이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경증이라고 본인이 판정이 되고 이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의료진과 가족분들이 동일한다면 네. 아마 흔쾌히 나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지역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조금 보도 자체는 조금 자극적이었지만 실제로 대기하시다가 적절히 처치를 못 받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 위해서 이웃사랑 정신으로 양보를 하실 거라 생각되고 일단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입원하실 분들은 입원 기간이라든지 퇴원 기준에 대해서 잘 네. 따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겁니까? 중증 환자 치료 방법인 경우에는 네. 일단 중증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발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가 필요한 단계, 산소가 자발적 호흡이 되지 않아서 기관, 삽관, 관을 꼽는다고 하죠. 아, 네. 그리고 강제 주입해 되는 기계 환기가 필요한 상태. 기계 환기를 통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와 의식이 없어서 기계 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에크모라고 그래서요. 예. 체외에서 공기를 녹여서 하는 그런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렇게 진행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제2의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또 우리 감염내과나 호흡기 알러지내과 전문의분들 또 중환자 의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일부 만약 정말 중증이라고 하면은 현재 승인 중이거나 일부 외부에서 나왔던 항바이러스 제제의 투입을 통한 환자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중증 환자 치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본인의 이 기저질환에 대한 그 잘 조절되는 것이 있어야 중증 환자의 치료도 반응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네, 보다 더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마련은 이렇게 어찌됐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확진자를 좀 체계적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치료를 해줄 의료진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진 모집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 어찌됐건 이 시스템에 또 의료진 수급이 함께 잘 이루어져야지 치료도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 의사는 왜 TV에 나와서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네. 저희 동료분들과 일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의 또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은사님이나 동료가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제 동료, 선배님, 후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지금 동네에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졌던 주치, 동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상태에서 본인의 열정과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거를 일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 중개소, 복덕방이라는 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앞으로 더 확장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중개할 수 있는 곳에서 자발적 참여 의료진을 받아서 가까운 곳으로 중개센터를 보내주고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의료진이 보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의 열정은 분명히 이 부족 사태를 이번 해결할 수 주 또는 있다. 다음 주 초에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정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지역 간의 어떤 의료진들의 어떤 협업, 조율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중증 환자가 많은 지역의 환자분들을 받겠다라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얘기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시도에서 허가 사항이 아닌 병원과 병원이 그 질병관리본부를 센터를 통해서 즉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간의 그 환자의 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땅에 좋은 것은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땅에 나쁜 것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그런 외국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것은 의료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안전하게 이송을 해서 필요한 것을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전혀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반면에 중증 환자가 만약 밀려서 정말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가 뭐냐면요. 예.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몇십 중 추돌 사고가 나서 이 피가 부족하고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수술이 필요한 그 인근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지만 종합병원에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응급 환자나 중환자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그 인근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방을 확인해서 또 뿌리고 돌려서 환자분들이 빠른 시간에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네. 그러한 교통사고로 들어오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의료진들끼리 환자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이나 은행 그리고 건물 등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가 아무리 이루어졌어도 내가 그곳을 재방문하기에는 좀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방역이 이루어지면은 그곳을 다시 방문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방역이 이루어진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인데요. 바이러스는 이 매개가 있어야지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여기 계신데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에 입에서 나온 침이라든지 물방울 등을 통해서 제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교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 정도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완전히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한다면 그 지역은 전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겠죠. 오히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다중시설에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드라이브스루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곳도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산 차단을 막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아이디어를 주신 감염내과 교수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네.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적은 젊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존경하고요. 그런 방식은 지금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진단 시간이 빨라지고 의료진의 피로도 적고 네. 대기자도 피로가 높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나 노출이 적습니다. 다만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또는 간호사님들이 이 병력 청취가 엑스레이 검사나 혈액 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언제부터 기침을 했으며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병력 청취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특정 지역에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일괄적으로 또 특정 종교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이 없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네. 하지만 의료의 기본인 병력 청취와 진찰이 이루어지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 또 새로운 집계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군요. 1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오후 4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4,335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23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는 총 4,335명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300여 명,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좀 눈에 띄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확진 판정을 이제 퇴원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은 재감염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 양성이라고 하겠다. 네. 그건 결국은 우리 사람, 전문가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몸에서 100개 정도가 나오면 이걸 양성이라 하자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근데 유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50만큼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증폭, 핵산을 뽑아서 증폭 검사를 두 네. 번 만에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병욱 당신은 양성입니다 했어요.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50번을 증폭을 해서 100이 나왔을 때 양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약 36번 정도 증폭해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4번째 양성 나온 분하고 두 번째 양성 나온 그러면 24번째 나온 분은 약 양성인가요? 그 약 양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예전의 기준에 따르면
일단은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떤 네. 특정 100이 실제 기준은 아닌데 제가 만든 거고요. 네. 기준을 넘어서 잘 관리를 받으시고 완치가 아니라 격리 해제, 즉 특정한 기준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격리 해제를 받으셨습니다. 격리 해제를 받을 때 바로 이 볼펜인데요. 볼펜 보이시죠? 제가 볼펜을 이걸로 가리면 예. 안 보이죠? 이게 바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보다 내려가서 2번, 24시간 동안 2번에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랜 피로, 또 면역이 악화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해서 네. 다시 어떤 기준을 넘으면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퇴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의 양성 재활성 환자분들이 경증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도 어떤 분들은 퇴원 기준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 네네. 이분들이 와서 또 확산시키면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이 양성, 격리 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가 격리의 기준, 지침 또는 그 건강 상태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지침 등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면 며칠 새에 나왔던 이 재활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흔한 사례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퇴원 기준이라든지 모니터링 체계를 바꾸는 거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네. 8명의 사례가 있었고 그 기준은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체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린다고 하는데 또 걸렸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고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호주에서 나왔던 논문을 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후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처럼 감염이 되면 활성화돼서 항체가 생기는 건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재활성이 돼서 또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체외로 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재활성화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확산세도 지금 기준으로 일단 4,335명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확진 사례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중에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단 키트가 부족하면 어떡하냐, 내가 진단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보고 나온 자료와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정책을 이렇게 나라의 방향을 잡았죠. 네. 투명성과 정직. 이러한 대규모 판엔데믹 상태일 때는 그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 쓴 그 기자의 글을 제가 읽고 왔는데요.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직과 투명성이 더 필요하다고 2월 29일인가 28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지를 하고요. 그럼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의사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 검사가 진행이 되면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진단 키트의 보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검체, 침이나 어떤 가래가 있을 때 거기서 핵산을 뽑아서 중폭하는 이거 뽑아내는 시약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단의학계의 전문가분들은 국산의 진단 시약이 이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신속 승인이 나게 된다면 부족 상태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나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되면은 편한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에 가면 차가 몰리고 굉장히 병목 현상이 네. 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고 확산을 늦추자고 하는 게 갑자기 몰리는 걸 막고 서서히 확산돼서 검사가 진행되게 된다면은 네. 지금 우리 국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네,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이제 꺼내셨지만은 이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예요. 좀 짚어주시죠.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저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분들 말씀도 분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은 부대 끼고 살았습니다. 네. 부대 끼고 사는 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부딪히고 사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서울시에서는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차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우리가 자가 근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게 있었으면 2주에 1번 모이거나 예. 또는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줄이거나 회식이라든지 모임, 종교 행사를 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를 네. 구매하실 때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버스를 기다릴 때도 1m씩 기다려서 줄을 선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된 것처럼 그러한 나와 개인을 지키는 사회적 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개인 그리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좀 철저한 국민의 의식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